안녕하십니까. 9988 건강하게 삽시다. 진행을 맡은 오혜선입니다. 혹시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저리거나 쉬어야만 다시 걸을 수 있던 경험 있으신가요? 네, 많은 분들이 단순한 노화로 생각하지만 어쩌면 척추관 협착증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척추관 협착증의 원인과 증상, 치료가 필요한 시점, 그리고 척추 내시경의 치료와 재수술까지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을 모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신경외과 전문의 황주민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장님, 짧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척추 질환을 담당하고 있는 신경외과 전문의 황주민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럼 먼저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드려볼게요.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말은 이렇게 많이들 들어봤는데 정확히 어떤 질환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척추관 협착증이 뭔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척추관 협착증은 말 그대로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인 척추관이 좁아지면서 신경을 압박하는 질환입니다. 우리 척추 안에는 뇌에서부터 다리까지 이어지는 중요한 신경이 지나가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디스크가 닳고 척추 주변의 관절, 인대가 두꺼워지면서 통로가 점차 좁아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좁아진 척추관이 신경을 압박하게 되면 허리 통증뿐만 아니라 엉덩이와 다리, 저림, 당김 증상이 나타나고 오래 걷기 힘들어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심한 경우에는 잠시 쉬어야 다시 걸을 수 있을 정도로 보행에 불편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척추관 협착증은 단순히 허리 아픈 질환이 아니라 걷는 기능과 일상생활의 질을 떨어뜨리는 대표적인 퇴행성 척추 질환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걷는 기능이 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안 그래도 원장님, 이 진료실에서 허리가 아파서 왔다라는 분들보다 다리가 아파서 왔다라는 분들이 더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 척추 질환인데도 허리보다 다리 증상이 더 먼저 나타나는 이유는 뭔가요? 네, 그렇습니다. 척추에서 나오는 신경은 허리에서 시작해서 엉덩이, 다리, 발끝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관이 좁아져서 신경이 압박되면 허리보다 다리에서 증상을 먼저 느끼는 경우가 흔합니다. 대표적인 증상이 바로 간헐적 파행입니다. 처음에는 조금 걷다 보면 다리가 저리거나 당기고 통증이 심해지지만 잠시 앉아서 쉬거나 허리를 앞으로 숙이면은 다시 편안해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걷다가 자꾸 쉬게 되고 다시 걸으면 또 같은 증상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분들은 실제로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터질 것 같아요. 마트 한 바퀴만 돌아도 힘들어요. 신호등 하나 건너는 것도 너무 버거워요 하고 표현하시곤 합니다. 허리보다 다리 증상이 더 심하게 나타나면 단순한 근육통이나 피로로 넘기기보다 신경이 압박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실제 사례를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72세 여성 환자분입니다. 평소 산책도 즐기고 장도 직접 보러 다니실 만큼 활동적이셨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저리고 또 자꾸 쉬어야 하는 증상이 반복됐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외출조차 힘들어져 병원을 찾으셨다고 하는데요. 원장님, 검사 결과는 좀 어떻습니까? 네. 검사 결과 이 환자분은 척추관이 많이 좁아지면서 신경이 압박이 심하게 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척추 치료는 MRI 사진만 보고 결정하는 질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상에서는 비슷한 정도의 협착이 보여도 어떤 분은 큰 불편이 없이 일상생활을 하시는 반면 어떤 분은 5분도 걷지 못할 만큼 증상이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MRI보다 환자가 실제로 어떤 불편을 겪고 있는지입니다. 그래서 치료할 때 영상 검사뿐만 아니라 얼마나 걸을 수 있는지, 다리 저림이나 통증은 어느 정도인지, 근력이나 감각 저하 같은 신경학적 이상은 없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이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가장 적합한 치료 방법과 시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결국 치료의 기준은 MRI 사진이 아니라 환자의 증상과 일상생활입니다. 같은 협착증이라도 환자마다 치료 방법이 달라진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네, 치료 방법이 환자마다 달라진다고 하셨는데 아마 시청자분들도 가장 이 부분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이 검사에서 협착증이 있습니다라는 말을 들으면 먼저 수술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고민이 되실 텐데요. 실제로는 어떤 기준으로 치료 방법을 정하는지 궁금합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MRI에서 협착증이 보인다고 해서 모든 수술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MRI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를 치료합니다라는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MRI는 신경이 얼마나 압박받고 있는지 확인하는 매우 중요한 검사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치료 여부는 MRI 검사 결과만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환자분이 얼마나 잘 걸을 수 있는지, 또 다리 저림이나 통증은 어느 정도인지, 근력 저하나 감각 이상은 없는지, 또 일상생활에 얼마나 불편을 겪고 있는지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반대로 MRI상 협착이 심해 보여도 증상이 거의 없거나 일상생활에 큰 불편이 없다면 비수술 치료나 경과관찰만으로 충분한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MRI 소견이 심하지 않아도 증상이 심하고 신경 기능에 문제가 있다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영상검사는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일 뿐이며 가장 중요한 기준은 환자의 증상과 기능 그리고 삶의 질입니다. 네, 이 협착증이라고 하면 결국 수술해야 하는 것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 선생님께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환자에 맞게 치료를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실제로 어떤 경우에는 이 비수술 치료만으로 해결이 된다고 충분히 호전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설명해 주시죠.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해서 모든 환자분들이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상이 비교적 초기이고 신경 압박이 심하지 않다면 약물치료, 주사치료, 물리치료, 운동치료 등 비수술적 치료만으로도 통증을 줄이고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무조건 수술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비수술 치료를 받고 있는데도 통증이 점점 심해지거나 걸을 수 있는 거리가 계속 줄어들고 다리 힘이 빠지거나 감각 이상이 나타난다면 신경 압박이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참고 버티기보다 전문의의 진료를 통해 현재 상태를 다시 평가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수술 치료도 적절한 시기에 시작하면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반대로 치료 시기를 놓치면 이후 치료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의 증상 변화에 맞춰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네, 수술, 비수술 모두 이 치료 시기가 중요하다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68세 남성 환자분입니다. 허리가 아파도 쉬면 괜찮아지는 날이 있어서 오랫동안 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걷는 거리가 점점 줄고 다리 저림까지 심해져서 병원을 찾으셨다고 하는데요. 원장님, 검사 결과는 어떻습니까? 네, 검사 결과 이 환자분은 척추관 협착증뿐만 아니라 척추 전망전이증이라고 하는 이제 삐뚤어져 있는 뼈가 그런 상태도 같이 확인됐습니다. 척추 전방전이증은 척추뼈가 정상 위치에서 앞으로 밀려나면서 신경을 압박하는 질환입니다. 따라서 신경이 얼마나 눌렸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척추가 이렇게 흔들리거나 불안정하지 않은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협착증과 전방전이증이 함께 있는 경우는 통증의 원인과 치료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자에 따라서는 신경 감압만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있고 척추의 불안정성까지 함께 고려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분들은 MRI뿐만 아니라 증상과 신경의학 검사, 척추의 안정성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가장 적합한 치료 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네, 예전에는 이 척추 수술하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회복도 오래 걸린다라는 인식이 좀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척추 내시경 수술이라는 치료법이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네. 기존 수술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과거에는 병변을 충분히 확인하고 치료하기 위해 비교적 넓게 절개하는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의료기술이 이제 발전하면서 최근에는 작은 절개, 즉 구멍만 내서 하는 겁니다. 내시경을 통해서.
신경을 압박하는 부위를 확대된 화면으로 직접 확인하면서 치료하는 척추 내시경 수술이 널리 시행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정상적인 근육, 주변 조직을 손상을 최소화합니다. 필요한 부분만 보다 정밀하게 치료할 수 있는 점입니다. 그만큼 수술 후 통증, 회복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고 환자에 따라서는 일상으로 복귀하는데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고령이나 당뇨, 고혈압, 만성질환 가지고 있는 환자들에게 치료 선택의 폭을 넓혀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최신 치료법이니까 무조건 좋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병변의 위치, 범위, 척추의 안정성, 환자의 정신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뒤에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원장님께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척추 내시경도 단방향과 양방향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 이름만 들어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정확하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예, 두 치료법 모두 작은 절개를 통해서 신경을 압박하는 원인을 치료하는 척추 내시경 수술이라는 점은 같습니다. 먼저 단방향 척추 내시경은 하나의 통로로 내시경 수술 기구를 함께 사용해서 치료를 하는 방식입니다. 병변을 직접 확인하면서 필요한 부위를 선택적으로 치료할 수 있고 비교적 간결한 접근이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반면에 양방향 척추 내시경은 내시경이 들어가는 통로와 수술 기구가 들어가는 통로가 각각 따로 사용됩니다. 두 개의 통로를 활용하기 때문에 보다 넓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고 기구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협착 범위가 넓거나 보다 정교한 감압이 필요한 경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어느 방법이 더 좋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병변의 위치와 범위, 척추의 상태, 환자의 증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에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이 어떤 방법이 좋은지 잘 모르겠지만 시청자분들이 조금 헷갈리실 것 같아요. 단방향이 좋은 건지 양방향이 좋은 건지 결국 어떤 치료가 더 좋은 건지 원장님께서는 어떤 기준으로 치료 방법을 선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진료실에서도 실제로 정말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환자들에게 더 좋은 치료법은 없습니다. 환자마다 척추 상태가 다르고 협착이 생긴 위치와 범위, 신경이 압박된 정도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 부위에만 협착이 있는지 여러 부위에 함께 좁아져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도 치료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연령이나 골다공증 여부, 당뇨, 심혈관 질환 같은 전신 건강 상태, 이전 척추 수술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 유무에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런 요소들이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치료 방법을 먼저 정해놓기보다는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평가한 뒤에 가장 안전하면서도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수술 이름이나 치료법의 유행이 아니라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네, 수술 이름이 아니라 이 환자에 맞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척추 질환은 연세가 있는 분들에게 많이 생기다 보니까 많이들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저희 할머니도 허리가 많이 아프셨었는데 고령이다 보니까 수술은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많이 걱정을 하셨었거든요.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서 또 치료를 못 받을 것 같다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실제로는 좀 어떻습니까? 예, 제가 실제로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기도 하고요. 예전에는 연령이 많거나 만성질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치료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의료기술과 마취기법, 수술 전 평가 시스템이 많이 발전하면서 단순히 나이만으로 치료 가능 여부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수술을 고려할 때 심장과 폐기능, 혈압과 혈당 조절 상태, 복용 중인 약물, 전신 건강 상태 등을 먼저 꼼꼼하게 평가해서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런 평가를 통해 환자들이 가장 적합한 치료를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오히려 치료를 계속 미루다 보면 통증 때문에 걷는 시간이 줄어들고 활동량이 감소하면서 근력이 떨어지고 전신 건강까지 악화돼서 치료와 회복이 더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주민등록상의 나이가 아니라 현재 건강 상태, 즉 신체의 나이, 신체 기능입니다. 충분한 평가를 거쳐서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고령이거나 만성질환이 있는 환자분들도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 고령이어도 안전하게 수술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허리 수술은 한 번 받으면 모든 치료가 끝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 다시 통증이 생기거나 재수술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듣기도 하는데요. 어떤 경우에 재수술이 필요한지 설명해 주시죠. 척추 수술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 재수술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좋은 치료 결과를 유지하며 일상생활을 잘 하십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수술한 부위와 다른 부위에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거나 새로운 협착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드물게는 수술 부위의 유착이나 척추의 불안정성 때문에 다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재수술은 처음 수술보다 훨씬 어렵고요. 이제 그렇다고 알려져 있고, 실제로도 기존 수술에 비해 해부학적 구조가 변해 있고, 신경 주변에 유착이 생긴 경우가 많아서 더욱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수술은 단순히 다시 수술하는 것이 아니라 왜 통증이 다시 생겼는지 원인을 정확하게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영상 검사와 증상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꼭 필요한 범위만 안전하게 치료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얻는 핵심입니다. 결국 재수술 여부도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증상의 원인과 환자의 상태가 얼마나 정확하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결국 한 번 수술했으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왜 다시 통증이 생겼는지부터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통증이 다시 생겼다고 해서 모두 같은 원인이 아닙니다. 원인을 정확히 찾으면 치료 방향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전문적인 평가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재수술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97세 남성 환자분입니다. 몇 년 전 허리 수술을 받고 한동안은 큰 불편 없이 지내셨지만 최근 다시 허리와 다리 통증이 심해져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환자분 입장에서는 수술도 했는데 왜 또 아픈 걸까라고 하는 걱정이 가장 컸을 것 같은데요. 원장님, 검사 결과는 어떻습니까? 네. 이분은 검사 결과 이전에 수술했던 부위가 다시 나빠진 것이 아니라 인접한 부위의 협착이 새롭게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척추는 여러 마디가 함께 움직이며 몸을 지탱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수술 부위와 다른 마디에도 퇴행성 변화가 생기거나 협착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 후 다시 통증이 생겼다고 해서 모두 재발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큰 재수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통증 원인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MRI를 비롯한 영상 검사와 환자의 증상, 신경학적 검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꼭 필요한 부위만 치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국 재수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술 횟수가 아니라 통증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에 맞게 치료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네, 또 허리가 아프면 MRI부터 찍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반대로 꼭 그럴 필요 없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반드시 MRI 같은 정밀 검사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예, 허리 통증이 있다고 해서 모든 환자분들이 처음부터 MRI를 찍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상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단순 근육이나 인대의 문제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먼저 약물치료나 물리치료나 같은 보존적인 치료를 시행하면서 경과를 지켜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오래 지속되거나 점점 심해지고 다리 저림이나 근력 저하, 감각 이상이 함께 나타나거나 오래 걷기 어려운 증상이 생긴다면 MRI를 통해 신경이 얼마나 압박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대변, 소변 장애나 급격한 근력 저하 같은 증상이 동반된다면 지체하지 말고 신속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MRI는 신경 압박의 위치와 정도를 아주 정확하게 확인하는 데 매우 중요한 검사이지만 검사 결과만으로 치료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환자의 증상과 진짜 소견, 일상생활 불편한 정도를 함께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가장 적절한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또 허리가 아프다가 조금만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미루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 다 그런 거지 이렇게 참고 버티는 경우도 많은데요. 협착증을 좀 오래 방치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네, 척추관 협착증은 시간이 지나면서 신경 압박이 점점 심해질 수 있는 대표적인 퇴행성 질환입니다.
초기에는 허리 통증이나 가벼운 다리 저림 정도로 시작하지만 점차 오래 걷기 어려워지고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짧아질 수 있습니다. 더 진행되면 다리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둔해지고 균형 감각이 떨어져서 넘어질 위험도 굉장히 커집니다. 이래서 활동량이 줄어들면 근력이 감소하고 체력이 떨어지면서 일상생활이 더욱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 환자에서는 운동량 감소가 전신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신경이 오랫동안 압박된 상태가 지속되면 치료를 하더라도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거나 회복 정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참고 버티기보다는 증상이 계속되거나 점점 심해진다면 적절한 시기에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원장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를 해주시는데요. 정확한 시기에 정확한 원인 판단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요.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요. 평소에 어떻게 관리해야 허리를 오래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좀 알려주시죠. 예. 가는 세월을 잡을 수 없다는 말이 있죠. 네. 척추의 퇴행 자체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진행 속도를 늦추고 증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습관은 분명히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허리 주변 근육과 코어 근육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입니다. 무리한 운동보다는 걷기나 수영, 실내 자전거, 허리에 부담이 적은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 오래 앉아있는 생활 습관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자세를 오래 유지하기보다는 1시간 정도마다 일어나 가볍게 걷거나 스트레칭 해주는 것이 허리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 때는 허리만 숙이지 말고 무릎이나 고관절을 함께 굽혀서 들어 올리는 습관을 들이고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도 척추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는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결국 척추 건강은 특별한 치료보다 평소의 작은 생활 습관이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꾸준한 운동, 올바른 자세 실천하는 것이 협착증의 악화를 늦추고 건강한 허리를 오래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평소 일상 생활 습관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허리가 아플 때 이 정도면 참을만 하다고 병원을 미루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이럴 때 병원을 꼭 찾으셔야 합니다. 반대로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바로 병원에 가야 한다. 이런 신호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다리가 저려 오래 걷기 힘들어지거나 걸을수록 통증이 심해지고 자꾸 쉬어야 한다면 척추관 협착증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리에 힘이 빠져서 계단을 오르기 어렵거나 자꾸 넘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발에 힘이 잘 안 들어간다든지 발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는다면 신경 압박이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진료를 받아보셔야 됩니다. 휴식을 취해도 통증이 계속 심해지거나 저림과 감각 이상이 점점 심해지는 경우에도 정확한 검사와 진료가 필요합니다. 특히 갑자기 대변, 소변 기능에 이상이 생기거나 회음부 감각이 둔해지는 그런 경우는 매우 드물지만 응급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지체하지 말고 즉시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결국 허리 통증보다 다리 증상이 심해지거나 신경 기능에 이상이 나타난다면 더 이상 참지 말고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OX 퀴즈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원장님, 네, 옆에 있으시죠? 네, 저희가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OX 퀴즈. 척추관 협착증은 MRI에서 발견되면 반드시 수술해야 한다. O일까요? X일까요? X입니다. 아, X군요. 예. 이유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MRI에서 협착증이 보인다 하더라도 신경마비나 아니면은 그런 근력 감소나 저림 증상이 심하지 않다면은 충분히 보존 치료를 먼저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 퀴즈. 걸을 때 다리가 저리거나 쉬면 좋아지는 증상은 협착증의 대표 증상일 수 있다. OX. 예, 맞습니다. 신경 압박이 심해지면은 허리만 아픈 게 아니라 특히 다리 증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거는 협착증의 대표 증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세 번째 퀴즈. 나이가 많거나 만성질환이 있으면 척추 치료를 받을 수 없다. O일까요? X일까요? X입니다. 네, 마지막 퀴즈. X입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척추 내시경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치료 방법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앞서 보여드렸던 97세 남자 환자분처럼 97세 환자를 치료를 해주고 싶은 의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환자분이 전신 마취를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부분 마취를 통해서 내시경을 통해서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서는 고령이거나 뭐 만성질환이 있다 해서 치료를 못한다 하는 그런 절대적인 금기는 없습니다. 네, 고령 만성질환 환자도 걱정하지 말고 네, 병원을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허리 통증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많은 분들이 허리 통증을 나이가 들면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증상이라고 생각하고 오랫동안 참고 지내십니다. 하지만 통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몸이 보내는 신경의 이상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조기에 정확한 진단을 받으면 비수술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가 많고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도 적절한 시기에 치료받으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무조건 참고 버티기보다 증상이 계속되거나 다리 저림, 보행장애 같은 변화가 느껴진다면 전문의를 찾아서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자마다 증상도 치료 방법도 다릅니다. 혼자 판단하기보다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해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를 받는 것이 건강한 척추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정리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신경외과 황주민 원장님과 함께 척추관 협착증과 척추 내시경 치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허리 통증은 나이가 들면서 흔히 나타나는 노화라고 볼 수 있지만 걷기 힘들어지거나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증상이 반복된다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척추가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무조건 참고 버티기보다 정확한 진단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치료를 받고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유익한 말씀 들려주신 신경외과 전문의 황주민 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